현재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도의 붉은 선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최대 판도를 나타내는데요. 현재 1941년 12월 개전 이래 1943년 9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가 이곳 솔로몬의 인근을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는 솔로몬의 인근 이외에 길버트, 캐롤라인, 마리아나 제도 등의 중부 태평양과 버마, 필리핀 등지에서도 차후에 전투가 벌어지게 될 텐데요. 이전에 일본 해군이 이때쯤에 제3단 작전을 발령하면서 공세에서 수비 위주로 전략을 바꾼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943년 9월에 들어오면서 일본은 태평양 전선에서 근본적으로 전략 구상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전쟁의 중요한 전기가 되는 이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9월 중순이 끝난 시점에 솔로몬의 인근 전선에서는 호주군과 미군이 동부 뉴기니의 레이를 점령하고 일본군은 기존 부대가 있던 북쪽 해안으로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부 솔로몬 제도에서도 일본군이 총퇴각을 시작해서 일본군은 부겐빌 섬을 중심으로 하는 솔로몬 제도 북부에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는 1년 3개월 전에 미드웨이 해전과 7개월 전에 끝난 과달카날 전역이 전세가 바뀌는 중요한 계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군이 본질적으로 전략을 바꾸는 건 1943년 9월에 와서입니다.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연합군의 중부 솔로몬 공격이 시작된 1943년 7월 7일 내부적으로 문건을 하나 만드는데, 그 문건의 주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무력전, 즉 전쟁과 국력의 관계입니다. 일본이 전쟁과 국력의 관계, 즉 대미 개전을 할 경우 이길 수 있느냐에 관해 연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태평양 전쟁 개전 이전인 1940년 후반기에 관료, 군, 민간에서 엘리트들을 불러 모아서 총력전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은 바로 일본이 절대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개전 4개월 전인 1941년 8월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육군 대신을 맡고 있던 도조 히데키는 일본이 불리하다고 예상되었지만 의외의 승리를 거둔 러일 전쟁 등의 예를 들며 전쟁은 처음 예상과 계획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총력전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탁상 공론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의외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조 히데키가 노리던 러일 전쟁 때 쓰시마 해전 같은 한방에 대한 희망은 미드웨이에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고, 결국 이제 와서 다시 국력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건에서는 현재 치러지고 있는 소모전에 대해 일본의 국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 밖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조 히데키와 논쟁을 벌이고 경질된 다나카 신이치의 뒤를 이어 대본영 육군부 제1부장에 취임한 아야베 키츠주 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후방으로의 후퇴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의견은 꼭 1943년 6월 연합군의 대반격 이후에 나온 것만은 아니고 1942년 후반기와 1943년 상반기에도 힘들어지는 보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일본 육해군 내부에서 일부 장성들을 중심으로 계속 대두되었던 논쟁거리였습니다. 특히 아야베의 전임이었던 다나카 신이치 중장이 도조와 논쟁 끝에 사표를 낸 것도 과달카날 보급의 난맥상 때문이었다는 걸 모를 리 없는 아야베는 과연 이렇게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들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은 솔로몬의 인근, 즉 남동방면을 제8방면군이 맡고 있었는데, 일본군 기록에는 남동방면에 대략 20만 명의 병력이 주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라바울이 위치한 뉴브리튼 섬과 북부 솔로몬의 부겐빌 섬, 이 두 곳에 약 10만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방어선을 뒤로 물리면 어디까지 어떻게 물릴 것인가, 이 또한 기존 병력의 배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본 남태평양과 중부태평양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태평양 전쟁에 관심 있으시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섬들도 나와 있고, 솔로몬 제도 북쪽으로 섬들이 모인 여러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바울에서 약 1300km 위에 일본 연합함대 근거지 트럭섬이 있습니다. 과다카날 전역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고 4개월 후인 1143년 6월 초 스기야마 하지메 일본 육군 참모총장은 아야베 기츠주 대본영 제1부장을 불러서 마리아나 제도와 트럭섬을 포함하고 뉴기니섬 북서부로 이어지는 선으로 전선을 후퇴시키는 방안이 가능한지 극비리에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여기에 네모로 표시한 곳쯤에 위치한 라바울도 포기한다는 말인데요. 아야베 소장은 이에 대해 휘하 참모들에게 실현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곧 나왔는데요. 대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라바울 지구의 일본군을 전부 철퇴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해진 시간 내에 철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해상 운송을 해야 하는데 철수 기간을 6개월로 잡아도 현재 해상 운송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라바울을 포기하면 이후 점령한 미군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비행장을 지을 것이고 라바울에서 트럭섬의 연합함대에 대한 공습이 가능해서 연합함대가 트럭섬에서 후방으로 밀려나면 서부 뉴기니도 못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에 따라 일본 육군 지휘부는 라바울을 버리고 후방 전선으로 바로 철수하려고 했던 계획은 일단 포기하고 현 전선을 지구전 체제로 유지하고 후방 요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군은 1143년 6월부터 8월까지 육해군 합동으로 연구회를 다수 개최해서 육군과 해군, 양군이 만족할 만한 이후 전쟁 수행 방침을 만드는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육해군 간 의견의 차이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이 이렇게 후방 전선을 어디로 할지, 라바울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던 1143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캐나다의 케벡시티에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수상이 만나서 이후의 전쟁 계획을 논의한 퍼스트 퀘벡 컨퍼런스 제1차 퀘벡 회담이 열렸습니다. 소련의 스탈린도 초대받았으나 여기에는 불참했고 사진 맨 왼쪽은 맥킨지 킹 캐나다 수상인데 군사적인 세부 논의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반대로 제외되었습니다. 이 회담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 중 하나로 1944년 중반에 프랑스에 상륙작전을 개시한다는데 합의를 보고 작전계획 수립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촬영된 이 컬러 사진에는 앞사진에 3명의 정상이 나와 있고 오른쪽 아래 군복을 입은 사람은 알렉산더 케임브리지 당시 캐나다 총독입니다. 회담 1일차였던 1943년 8월 17일 연합군이 상륙 38일 만에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를 전부 점령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약 보름 후인 9월 3일 연합국에 항복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이 원자폭탄 개발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고 우라늄과 중수의 주요 생산국이었던 캐나다가 중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합국의 당면 과제가 추축국 중 이탈리아를 먼저 전선에서 탈락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이 독일이어서 태평양 전선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갔지만 일본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태평양 일본군의 주 본거지인 라바울을 직접 공격, 점령하지 않고 우회한 다음에 고립시킨다는 전략을 확정한 것이었습니다. 라바울 일본군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공격 시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연합국 수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쟁 수행 방침을 세우고 있는 사이 일본군도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성에서 육군 관련 정책 형성, 병력과 예산 확보 등을 맡은 중요한 부서가 바로 군무국이었고 1143년 8월 당시 군무국장은 사토 겐요 소장이었습니다. 당시 군무국에서 일본 육군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토 소장은 새로운 방위선을 설정하는 논의에서 군무국 측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현재 육군 수뇌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방에서 지구전을 수행하면서 후방에 전력을 축적하는 것은 당시 일본과 일본군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하고 마리아나, 캐롤라인 제도 등의 중부태평양을 전부 포기하고 아예 필리핀으로 한 번에 퇴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동남아시아의 유전지대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필리핀을 잃으면 석유를 일본으로 가져올 수 없으므로 필리핀 사수가 필수여서 아예 정말 필요한 지역만 골라서 사수하자는 게 사토 소장의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사토 소장의 의견은 군무국에서 당시 일본의 전쟁 역량을 감안해 나온 것이었겠지만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일단 의견 접수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일본 육해군이 합동연구회를 개최하면서 전략을 논의했는데 육군은 일단 후방 수비를 견고히 하면서 라바우를 포기하는 것에 기울어졌습니다. 하타이 고사부로 당시 육군 참모차장은 후방 전선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라바울은 시간 문제다. 즉 라바울이 떨어지는 것은 못 막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측의 입장은 육군 측과 달랐는데 해군 군령부 작전과장이었던 야마모토 치카오 대좌가 해군의 입장을 잘 설명합니다. 야마모토 치카오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1915년에 해군 병학교와 육군 사관학교에 전부 시험을 쳐서 두 군데 다 수석으로 합격한 뒤 해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1918년에 해군 병학교를 2등으로 졸업한 후 해군에서 복무하다 1932년에 해군대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군의 인류 엘리트 장교인 셈인데요. 야마모토 참모가 전달한 해군의 차후 작전 계획은 제3단 작전에 의거해 일단 트럭섬 기지에 연합함대가 정박하고 있다가 미함대가 진출하면 인근 제도의 해군 항공력을 이용해 협공해서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1년 3개월 전에는 일본 함대가 방어선 밖으로 나갔다가 크게 패했지만 이제는 미함대를 일본 해군이 원하는 해역으로 끌어들여 결전을 벌인다는 것이 일본 해군 제3단 작전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살펴봤듯이 라바울이 떨어진다면 트럭 기지도 공습을 견뎌낼 수 없고 일본 해군의 이러한 계획도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라바울을 사실상 버리게 되는 어떠한 계획에도 해군은 극력 반대했던 것입니다. (1943년 8월 24일) 육군참모총장과 해군 군령부총장이 황거를 방문해 히로히토에게 이후에 전쟁 수행 계획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이날은 정식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육해군 간에 이견이 조정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중간 보고 형식을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로히토는 이미 라바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논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스기야마, 나가노 양 총장에게 이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기야마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후방 전선을 공고히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빨리는 안 되고 그 사이에는 현 전선에서 지구전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방이 중점이라고 확실히 말함으로써 라바우를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은 라바울이 떨어지면 트럭섬도 공습을 당해 연합함대 주력이 머무를 수가 없고 따라서 해군의 이후 전략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라바울을 최대한 오래 지키고 싶다고 히로히토에게 보고했습니다. 히로히토는 이에 대해 라바울을 지키는 것이 해군의 희망인 것은 알지만 라바울을 지키려면 보급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되물었습니다. 덴노에게 중간 보고를 하는 상황에서도 육군과 해군의 갈등만 노출되었던 것인데요. 이제 일본 육군과 해군은 확실하게 라바울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후 이를 다시 히로히토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육군과 해군은 이날 이후 다시 합동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그 자세한 결과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